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우리 몸의 벽돌이라고 하죠. 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원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칼슘입니다. 다들 머릿속에 떠올리셨겠죠? 이 칼슘은 우리 몸 안에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그 많은 칼슘이 다 어디에 있느냐? 무려 99%가 여기 뼈, 그리고 여기 치아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뼈랑 치아에 칼슘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장 튼튼한 부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는 어디 있을까요? 자, 몸을 흐르는 이 혈액 있죠. 혈액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각 부분에 있는 세포의 안과 밖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근육을 수축시킨다든지 아니면 신경을 따라서 정보를 전달할 때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칼슘이 부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은 이 칼슘이 신경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신경 과민 반응이 올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근육이 저린다든지 아니면 경련이 온다든지 혹은 조금 더 심해지면은 좀 정신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요. 더 심하게 가면은 우울증, 심지어 불면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경적인 문제만 있냐? 1%의 칼슘이 정말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칼슘이 부족해지잖아요. 뼈에도 문제가 갑니다. 뼈와 치아에서 칼슘을 가져다가 쓰기 시작해요. 마치 칼슘을 저장해 놓은 은행 같은 거죠. 우리 피부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죽은 세포들이 각질로 올라오고 새로운 세포들이 올라오잖아요. 뼈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파괴되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좀 미세하게 금이 갔다든지 좀 오래돼가지고 기능을 잘 못하면은 이 뼈를 부시는 세포들이 나타나서 뼈를 부숩니다. 그러면은 또 새로운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나와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뼈를 만드는 세포들은 이 혈액 속에서 칼슘을 가져와서 뼈를 만들고요. 또 오래된 뼈를 부숴버리는 세포들은 다시 부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의 뼈의 이 총량이 약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상황이 바뀝니다. 칼슘을 가져와서 뼈를 만드는 애들은 속도가 느려지는데 오히려 부시는 애들은 더 활발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얘 역할 중에 하나가 뼈 부시는 애들을 좀 자제시키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근데 폐경이 지나면은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훅 낮아지거든요. 칼슘이 부족해지면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양제로든 어떻게든 칼슘을 꼭 많이 섭취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흡수율까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따란! 여기 아마 표가 떴겠죠?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우유는 100g 기준으로 칼슘이 약 120mg 들어있어요. 하지만 흡수율은 30%, 약 3분의 1밖에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뭐 브로콜리 이런 애들을 보면 100g당 들어있는 칼슘은 우유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무려 60%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흡수되는 양이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케일이나 아몬드 같은 애들도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함유돼 있고 우유보다 흡수율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고루고루 먹어주시는 게 오히려 칼슘 흡수하는 데도 좋고 여러 영양소를 한 번에 흡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몸 안에는 칼슘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몸 밖에 있는 칼슘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염화칼슘 바로 떠올리셨을 거예요. 우리가 제설제 그리고 제습제로 많이 알고 있죠.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동시에 열도 조금씩 내요. 그래서 우리가 제설제로 이 눈 오는 날에 밖에다 뿌려놨을 때 강아지 산책 제설제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설제가 30%가량이 염화칼슘이래요. 그러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약 60도 정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밟았을 때 60도, 60도 이렇게 뜨겁냐? 그건 또 아닙니다. 바로 옆에 눈이 깔려 있고 그 눈이 왔으면 아마 영하의 기온이었겠죠. 이런 여러 차가운 요소들로 인해서 빠르게 식는다고 해요. 그래서 막상 이 제설제를 밟더라도 우리가 눈 속에서 이 손난로 만지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어우 따뜻하네 이 정도만 느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제설제를 멍멍이들이 밟았을 때 이제 어쨌든 열감이 있을 테니까 약간 피부가 말랑말랑 약해졌겠죠? 그 상태에서 산책을 신나서 계속한다. 그러면은 발바닥이 벗겨지거나 좀 붉게 오르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설제 자체가 멍멍이한테 화상을 입게 하기보다는 이런 부가적인 요인으로 아마 발에 자극이 갔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멍멍이들 눈 온다고 막 산책 안 시키고 이럴 게 아니라 열심히 시키고 대신에 집에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씻기고 건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멍멍이가 핥아버렸다. 염화칼슘을 먹어버렸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 멍멍이 죽나요? 아니요, 안 죽어요, 여러분. 염화칼슘은 바닷속에도 일정 부분이 함유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식품 첨가제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만큼 독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두부를 만들 때도 간수로 염화칼슘을 쓰는데요. 이만큼 염화칼슘은 우리 음식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고 소량 먹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 또 어떤 거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탄산칼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석회석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애예요. 얘들은 어떻게 생기냐? 이 바닷속에 조개 껍데기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죽은 물고기 사체라든지 혹은 산호, 얘네가 퇴적돼서 석회석 이런 형태로 우리한테 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썼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 멀리 고대 이집트로 갑니다. 건축을 할 때 많이 쓰였어요. 석회석이 단단한데 이 구조를 변형하기가 쉬워서 그 분들이 당시에 가공해서 사용하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기자라는 곳이 있어요. 쿠프왕이라는 분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들을 석회석을 많이 썼어요. 초기에 이 피라미드가 지어졌을 당시에는 피라미드의 외벽들을 다 석회석으로 쌓았대요. 그래서 원래는 하얀색 피라미드였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대지진이 일어나서 외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후대의 파라오들이 뭐 사원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새 뭐 성을 짓느라 이 겉에 있는 석회석들을 벗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이집트를 가보든 아니면 사진으로 보든 하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지금은 가장 바닥 부분에만 석회석으로 온전히 남아있다고 해요. 이 석회석은 현대에서도 여전히 쓰이고 있어요. 가공해서 시멘트의 재료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철소에서 가져가서 이 철광석을 정제하는 데 쓴다고 해요. 사실 이 탄산칼슘은 산호초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화려한 산호초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탄산칼슘입니다. 이 산호초가 뭐냐? 원래는 산호라는 생물이 있어요. 걔들이 이 바닷속에서 탄산 이온, 그 다음에 칼슘 이온 두 개를 가져와서 탄산칼슘을 만들어요. 근데 이 산호들이 서로 붙어 살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전체적인 군집을 만들어서 그 화려한 장관을 만든 게 바로 산호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산호초는 약 1,500종 가량의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서식지가 되어주고요. 산란지 역할도 한다고 해요. 오늘 칼슘 이야기하다가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몸 밖에는 어떤 칼슘들이 존재하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알아보고 싶은 원소가 있다,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씩 읽어보고 다음 영상 준비할 때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소리의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어떤 원소를 이야기해 볼 건가? 바로 이
K, 칼륨입니다. 이 칼륨은 우리가 항상 칼륨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다른 이름이 있어요. 포타슘입니다. 포타슘? 이거 너무 생소한데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포타슘으로 먼저 명명이 됐어요. 아주 오래전 1803년으로 갑니다. 이때 영국에 계신 한 화학자분께서 항아리 속에 있는 잿물에서 광석을 발견을 하셨어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먼저 이름 붙이는 게 국룰이죠. 그래서 항아리, 팥, 그리고 애쉬, 이 두 가지를 합친 단어인 포타쉬라는 거에서 따와서 포타슘이라고 명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 독일이 화학 쪽, 특히나 과학 전반적인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타슘이라는 영어 이름을 붙였더니 독일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안 돼, 안 돼! 이름 칼륨으로 바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포타슘으로 다시 재등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타슘이 맞기는 해요. 하지만 그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칼륨이라 불러왔기도 하고 원소기호 자체도 K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칼륨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의 편의를 위해 칼륨이라고 계속 부를게요. 그럼 이 칼륨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운동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칼륨 정말 열심히 챙겨 먹잖아요. 우리가 장시간, 장거리 달리기를 하거나 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칼륨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칼륨이 부족해지면은 이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근육 경련 혹은 피로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끝나고 항상 뭐 폭포 땡미 스웨트 아니면 또 뭐 있죠? 땡로, 이프로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죠. 스포츠 음료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 우리가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전해질이 풍부하다고 하죠. 운동을 하면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 땀에서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땀을 먹어보면 상당히 짜죠. 그게 이 나트륨 칼륨 때문이에요. 이 나간 만큼 다시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 음료라든지 혹은 칼륨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바나나 같은 애들을 운동 끝나고 섭취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료수나 음식으로 먹기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칼륨을 영양제로 섭취를 하고 있어요. 저도 칼륨을 많이 챙겨 먹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젤리 형태로 된 거를 좋아하거든요. 알약으로 된 거는 뭔가 목구멍 넘어갈 때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젤리로 씹어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젤리 형태로 나오게 된 데 칼륨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여러 젤리 제조업체들이 더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을 섞어보는 실험을 했어요. 정말 다양한 걸 섞어봤는데 칼륨 화합물을 섞었더니 성공을 한 거죠. 칼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분을 쫙 빨아들여요. 마찬가지로 이 젤리에서도 칼륨 화합물을 넣으면은 이 젤리 속으로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젤리가 이 촉촉하게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한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물을 꽉 잡고 있다 보니 주변에 있는 미생물들이 자라날 수 없게 막아주는 역할까지.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로 유통기한이 늘어났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당시에 이 미국 젤리 업자들은 야, 우리 젤리에 칼륨 영양분이 들어갔습니다. 유통기한이 이만큼이나 길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젤리 영양제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저염 식단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소금을 덜 먹기 위해서 이 나트륨의 대체제, 저염 소금이라고 불리는 염화칼륨을 먹기도 합니다. 원래 소금이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서 염화나트륨 비율을 요만큼 줄이고 부족한 만큼을 염화칼륨을 더한 거죠. 그래서 정확한 명칭으로 말하자면 저나트륨 소금이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나트륨은 먹을수록 이 혈압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칼륨은 괜찮은가요? 염화칼륨은 콩팥이라고 부르는 이 신장에서 나트륨이랑 칼륨의 비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칼륨이 높아지면은 나트륨을 쑥 아래로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온 칼륨을 세포 안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집어넣게 되죠. 결과적으로 염화칼륨을 바꿔서 먹었더니 고혈압 증상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나 이제 석유 다 끊고 나트륨 다 끊고 염화칼륨만 먹을래. 이러면은 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신장이 기능이 정상이면은요, 염화칼륨을 평소보다 많이 먹으면은 이 남은 양은 소변으로 마찬가지로 배출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신장이 지금 좀 안 좋은 상태다, 좀 약해져 있다, 그러면은 잉여량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올 수가 있어요. 심하면은 이 호흡이 힘들어지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상 신장이라고 할지라도 고용량의 칼륨을 먹게 되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심장 요 안에 막이 있어요. 얘들이 전기 신호에 따라서 쿵쾅 쿵쾅 이렇게 움직이면서 심장을 띄워줘야 되는데 염화칼륨이 많아지면은 이 전기 신호를 방해를 해버리니까 심장이 안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 그 사형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 약물로 사형을 진행할 때 염화칼륨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마취, 진정제를 투여해서 마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근육 이완제를 투여를 해서 이 호흡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정지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염화칼륨을 넣어서 정말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심정지를 시키는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을 한다고 해요. 근데 더 무서운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이 물이랑 만났을 때 폭발을 하는 성질을 가진 건데요. 굉장히 작은 양의 칼륨일지라도 물에 집어넣으면은 이 미친 듯이 막 불꽃이 튀고 폭발을 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칼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좋아해요. 물은 H2O, 수소 2개랑 산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칼륨이 물이 좋아서 얘네를 다 가져가면 다행인데 이 중에서 산소 하나, 수소 하나 이렇게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수소가 남죠. 남겨진 수소는 나 어떡하지? 이러다가 걔들끼리 모여서 수소 기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칼륨을 물이랑 반응시키면 수소 기체가 나오는 거죠. 우리 전에 수소 이야기했을 때 수소가 굉장히 예민한 애다. 약간의 이 스파크만 튀어도 불이 붙을 수 있다. 그 얘기했죠. 그런데 이 반응에서는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기체 있죠. 열 발생하죠. 불나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 금속 이온화 경향도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1등이 바로 칼륨입니다. 가장 반응성이 좋은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룰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공기 중에 있을 때도 칼륨을 여기다가 두면은 주변에 있는 산소랑 뭐 물이랑 수분이랑 반응해서 폭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은 항상 기름 속, 석유, 기름 이런 거 안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 안에 뭐 대부분이 물이라던데 그러면 저희 칼륨 영양제 먹으면은 제 몸이 폭발하나요? 심지어 바나나 속에도 칼륨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먹으면 제 몸 폭발하나요? 그런데 제가 수년간 바나나를 먹어봤는데 다행히 안 터지더라고요. 이거는 왜 안 터질까요? 우리가 말하는 폭발성이 있는 칼륨은 금속 칼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양제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음식을 통해서 먹는 칼륨은 금속이 아니라 칼륨 이온입니다. 이온이 뭐냐? 전자를 하나 떼낸 거예요. 그럼 원래 있던 애에서 전자 하나를 떼냈으니까 더 불안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온이 됐을 때 더 안정합니다. 화학에서는 꼭 이 전자, 마지막 줄에 있는 전자를 8개로 맞춰줘야지 안정하다고 해요. 칼륨은 8개 있고 그 위에 전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버리고 이온화가 된 칼륨 이온이 금속보다 더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게 되는 이런 칼륨 영양제나 바나나는 이온 형태이기 때문에 전혀 폭발 위험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오늘 칼륨 이야기 하다가 무시무시한 이야기 갔다가 칼륨에 대한 오해까지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정말 쉽게 과학을 알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알고 싶은 원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 재밌겠는데? 하는 게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소리가 하나씩 읽어보고 또 다음 시간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끝!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라듐. 마리 퀴리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피에르 퀴리가 함께 발견한 원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명이 방사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두 분 이전에 헨리 베크렐이라는 과학자분이 우라늄을 발견했습니다. 우라늄이 피치 블렌드라는 광석에 포함이 돼 있어요. 퀴리 부부가 이 광석을 가지고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우라늄에서 나와야 되는 방사선보다 훨씬 더 센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광석에 뭔가 있는데 하고 정제하고 미친 듯이 정제를 합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열심히 빼냈는데 단 0.1g의 염화라듐이라는 물질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우라늄이랑 같은 양을 비교해 봤을 때 무려 방사능 수치가 300만 배 가깝게 크게 나왔고요. 이렇게 큰 빛을 내뿜는다 라는 이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빛을 내다, 라디우스에서 어원을 따와서 라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때 마리 퀴리가 방사선이라는 이 단어도 함께 명명을 했어요. 방사선을 영어로 하면은 radiation 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라틴어 라디우스에서 나온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라듐은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 어렸을 때 막 천장에 야광 스티커 많이 붙였잖아요. 그것처럼 불을 끄면은 자기 혼자서 발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방사선을 뿜어낸다는 거죠. 퀴리 부부가 라듐이라는 원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으면 해서 일부러 특허를 안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이 라듐에서 나온 방사선을 암 환자에게 쐈더니 암세포가 죽었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막 나오는데 이게 암까지 고쳐? 해서 이거는 기적의 치료제다,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었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건강식품, 라듐이 들어간 건강식품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초콜릿, 라듐 치약도 나왔고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건강 관련된 제품들이 세상에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이 제품들은 하나같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요. 라듐이 당시에 암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물질이었잖아요. 1g에 무려 12만 달러였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하잖아요. 약 25억에 해당해요. 1g에 25억. 이런 것들을 정말로 초콜릿, 건강식품, 화장품 이런 데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안 넣었는데 그냥 라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주니까 뻥으로 과대 광고를 하고 이런 제품을 내놓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우리는 사실 라듐이 지금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었던 거죠. 이 라듐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뭐냐면요, 이 불안정한 원자가 내뿜는 에너지예요. 원자는 가운데 핵 그리고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전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운데 있는 핵이 불안정하면은 붕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방사선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요, 우리 몸도 통과를 하고요, 물질도 다 통과를 하고요, 심지어 세포 안에 있는 DNA까지 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부시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라듐에서 나온 방사선이 암을 치료했다고 했잖아요.
암세포만 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포들도 다 같이 부셔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가 부서지는 거를 가장 먼저 사람들이 발견한 거고, 시간이 흐르면 다른 세포들도 파괴됐을 텐데 그것까지는 캐치를 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라듐이 포함된 물, 라디솔, 이 물을 지속적으로 마셔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벤 바이어스라는 인물인데요. 미국의 사업가이자 골프 선수예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경기를 하다가 작은 부상을 입게 돼요. 주치의가 라듐이 들어간 물을 마셔라 라고 권고를 한 거죠. 2년 동안 하루 3병을 꼬박꼬박 마셨습니다. 이렇게 2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사람의 치아가 다 빠졌고요. 그리고 두통이 엄청 심했고 턱에 엄청난 통증이 왔다고 해요. 말년에는 결국 이 상악 전체 그리고 아래턱 대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시신을 해부한 결과 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고 뇌종양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가장 끔찍했던 라듐 피해 사건이 있는데요. 라듐 걸스. 라듐 걸스 하면 뭔가 아이돌 이름 같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1920년대 미국에서 라듐이 들어간 야광 페인트로 작업을 했던 여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시계 바늘에 야광 페인트를 칠하는 여성들이었는데요. 당시에 이분들이 아주 얇은 붓으로 시계 바늘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칠해야 되다 보니까 붓이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갈라진다, 붓 새 거 달라 했는데 이 사업주께서 이거 갈라질 때마다 혀로 핥아가지고 붓을 모아서 다시 발라라 이런 식으로 그 명령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했던 거는 라듐이 들어간 야광 페인트를 바른 붓을 입으로 핥은 거죠. 그분들이 하루에 약 200개의 시계를 칠했대요. 그런데 당시에 이분들은 이 라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 턱도 없었고 여러 건강식품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돈도 벌고 라듐도 먹어? 일석이조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라듐 걸스 분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 마찬가지로 이가 다 뽑히고 그다음에 잇몸 병이 왔고요. 이 턱뼈가 부서지거나 피부가 찢어지거나 또는 골수 질환, 빈혈, 심지어 암까지 걸린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오니까 이 라듐 걸스 분들이 소송을 했어요. 이거 산업재해다. 법정 소송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처음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라듐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발견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마리 퀴리도 멀쩡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마리 퀴리도 멀쩡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법정 소송의 과정 중에서 사망자도 나오고 뭐 백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투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점점점 피해자가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정을 하고 합의금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 혹은 너무 몸의 상태가 악화돼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겼다고 이긴 걸까요? 결국은 큰 피해만 남긴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도 이런 분들의 피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라듐의 실체를 밝히려는 연구가 있었기에 이런 직업병 문제들 그리고 노동 운동들이 함께 일어나게 됐고요.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식품의약청으로 알고 있는 FDA가 출범하는 그 발판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리 퀴리 또한 이 라듐에 의한 피해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안전 장비들이 좀 미흡한 상황이었으니까 뭐 방사능을 차폐할 수 있는 막도 없었고 그대로 실험하면서 온전히 방사능을 몸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이 계속 축적돼서 결국에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혈액의 기능을 못 하겠죠.
이렇게 천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인 피에르 퀴리 또한 이 방사능의 영향을 꽤 받았는데요. 이렇게 피해자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라듐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팔에다가 부착을 해놓고 이제 이게 영향을 주는지 직접 몸으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팔 쪽에 이제 염증이랑 병이 생겼었다고 해요. 이렇게 퀴리 부부 또한 자신들이 발견한 라듐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받았던 거죠. 이 라듐을 발견하고 방사선 의학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퀴리 부인께서는 프랑스에 있는 판테온, 거기에 여성 최초로 안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신에서는 계속해서 이 라듐으로 인한 방사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려 두께가 3cm나 되는 두꺼운 납으로 된 관으로 차폐를 시켜서 거기에 안장이 되셨다고 해요. 그럼 이 라듐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 암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야광 페인트로 사용했던 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야광 페인트로도 사용하지 않고요. 페인트는 대신에 요즘은 삼중수소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오늘은 라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알아보고 싶은 궁금한 원소가 있다,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두둥! 바로 수은. 이 수은은 굉장히 특이한 친구입니다. 이런 상온 상태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금속이거든요. 어는 점이 무려 영하 39도예요. 영하 39도까지는 온도를 낮춰줘야지 얘가 고체로 변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액체 은 같다. 이렇게 해서 수은이란 이름이 붙었어요. 영어 이름이 바로 머큐리인데요. 수성을 부르는 말이에요. 수성이 이 공전 속도가 이 행성들 중에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변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머큐리라는 영어 이름을 쓰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원소 기호로는 HG, 라틴어로 물 상태의 은, 여기서 H랑 G를 써와서 이렇게 원소 기호를 쓴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고 있는 게 수은은 흐르는 은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인류 속에서 수은이 얼마나 큰 영향을 인간에게 끼쳤는지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 중국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시황, 나한테 불로장생약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명령을 때리죠. 도교의 연금술사들이 동양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다니죠. 당시에는 이 수은이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수은, 거기에 황, 금, 납, 이 네 가지를 섞은 약, 신비한 약을 진시황에게 갖다 바칩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게 몸에 좋겠어요? 안 좋은 거 다 갖다 넣었는데? 그래서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얻지 못했고 천천히 수은에 중독돼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적힌 기록에 보면은 진시황의 무덤 속에 실제 수은으로 만들어진 강과 바다를 재현해놨다는 기록이 있어요. 현대에 와서 연구진들이 그 무덤 주변에 있는 토양을 잘 검사를 해봤어요. 근데 무덤 주변에 있는 토양이 평균적인 땅의 수은 수치보다 농도가 무려 100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무덤 안에 거대한 수은 강을 만들어 놨던 거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그 중에서도 1세가 이 수은이 들어간 화장품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당시에는 초상화를 그리는 게 유행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거를 좀 많이 신경 쓰겠죠. 그래서 화장을 굉장히 두껍게 바르셨다고 합니다. 결국 천천히 피부가 괴사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다고 해요. 그럼 영국을 넘어서 유럽에서는 어땠을까요? 18에서 19세기에 유럽에 많은 모자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또 수은의 피해자였어요. 당시에는 이 모자를 만들 때 펠트라는 천을 사용했어요. 이 펠트라는 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버나 토끼의 털을 엉기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 수은이 사용됐습니다.
질소랑 산소가 함유된 이 수은 용액을 쓴 건데요. 이 용액을 가죽에 발라주게 되면은 이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털이 탄력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모자장수들은 이 토끼털 이런 것들을 열심히 수은을 가지고 닦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은이 있는 용액이 증기 형태로 코 속으로, 입 속으로, 호흡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 수은이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피부보다 호흡기로 바로 들어오는 게 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자장수들이 단체로 이상 행동을 겪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경계에 이상이 와서 손이 막 떨린다든지 근육이 경직되는 증상을 겪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 헤털 쉐이크라고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이 모자장수들의 떨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일컫는 단어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억력이 감퇴되고 성격이 막 오락가락 변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환각이 오거나 정신착란이 와요. 이런 이상행동들을 겪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자장수들이 갑자기 왜 이런데? 갑자기 모자 만들다가 다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장수는 이상하다라는 편견이 심어져 버렸고 이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인물이 바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미친 모자장수입니다. 이게 당시의 모자장수들을 본떠서 만든 인물이었던 거죠. 일본의 미나마타병이라고 아마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세기를 통틀어서 최악의 산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에 있는 화학회사 칫소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여기서 메틸 수은이 포함된 이 폐수, 공장 폐수를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바닷속으로 밀려 들어간 그 수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닷물에 용해돼서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물고기들이 먹었겠죠. 해양 생물들의 몸에 차근차근 축적됩니다. 그럼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동네 주민들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몸에 쌓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은 중독 증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이상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걷거나 말하는 거를 힘들어 하고요. 경련 증상을 보였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 소녀의 여동생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고 심지어 주변에 사는 이웃들도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수은 중독에 의한 증상인 걸 모르고 이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이러네? 전염병이네.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이 되었고 온갖 차별을 받은 거죠. 사실은 수은으로 인한 건데도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전염병으로 판단을 해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손발이 저리고 마비가 왔고요. 또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이 시각장애가 오기도 했고요. 언어장애가 오기도 하고 경련이 오거나 착시, 착란, 환각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가장 끔찍했던 일은 사람들이 기형아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인지장애, 지적장애가 있거나 혹은 운동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956년 당시에 약 40여 명의 환자가 확인이 됐고 그 중에 사망률이 무려 35%에 달했다고 해요. 3명 중에 1명은 이런 증상들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는 거죠. 결국 법적 공방을 끝에 이 회사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한테 이제 합의금을 주게 됐고요. 2001년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집계된 환자만 총 2,265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408명에 이릅니다. 50% 이상이 사망에 이른 거죠. 이 수은을 약으로 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에서 16세기 매독이 유럽의 전역을 강타했을 때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수은을 가지고 어떻게 매독을 치료했냐? 이 아궁이에 수은을 담아서 팔팔 끓입니다. 그러면은 이 액체 수은이 기체로 변해서 증기로 퍼지겠죠. 그러면 환자를 이 나무 같은 욕조에 넣어요. 그리고 이 욕조 안에 증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 안에서 환자는 피부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계속 수은을 마시는 거죠. 그러면 이 수은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매독균을 죽여요. 죽이지만
우리 몸의 다른 곳들도 다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이 치료를 하는 기간 동안 매독 환자들의 입에서 계속 쇳내가 나고 이 잇몸이 문드러지거나 이 머리카락들이 다 빠졌다고 해요. 실제로는 매독을 치료하는 것보다 수은으로 받는 고통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이거를 과연 우리가 치료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페니실린 항생제가 나와서 매독균을 더 이상 수은으로 치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수은을 약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바로 빨간약. 여러분 빨간약 한 번씩 발라보셨죠? 빨간약은 상처 소독제로 사용됐는데요. 정식 명칭은 머큐로크롬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카진기라고 하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카진기의 주요 성분은 바로 수은 화합물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치료제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아까 이야기했던 미나마타병을 겪었죠.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도 중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어서 미국의 FDA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중지하게 되죠. 이렇게 수은이 들어간 머큐로크롬, 아카진기는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나 최근에도 빨간약 발랐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2세대 빨간약이라고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라는 거를 대신해서 쓰고 있어요. 이제 수은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요오드가 들어간 용액을 쓰는 거죠. 오늘은 수은에 대한 다양한 특징들 그리고 인간들에게 끼쳤던 다양한 영향들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또 알고 싶은 원소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아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다음에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어떤 걸까요? 저 위에 있는 태양? 아니면 이 번개? 혹시 화산 폭발? 놀랍게도 인간이 만든 에너지가 이것들보다 훨씬 강력한 게 있습니다. 핵폭탄입니다. 우라늄이라는 아주 작은 원자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작은 에너지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기도 했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손에 쥐게 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폭탄을 만들면서 과연 기뻤을까요? 혹은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야기는 1939년 4월에 시작됩니다.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고 그 체코에는 우라늄이 가득 담긴 광산이 있었는데요. 그 광석을 외부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 우라늄 광석을 사용하겠다. 뭔가 위험한 일을 벌일 것 같잖아요. 특히나 이 원자탄의 이론을 정립한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실라르드라는 과학자가 계신데요. 독일이 이 핵폭탄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이 미국의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담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 과학자들을 한데 모아 결국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인 과학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이거였어요. 독일보다 먼저 핵폭탄을 만들자. 불철주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핵폭탄 만들기 첫 번째, 천연 우라늄을 캐내야 합니다. 독일에서도 이 체코에 있는 우라늄 광산을 이용해서 우라늄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호주 다양한 데서 우라늄을 얻어왔어요. 이 광산에서 우라늄 광석을 천연 우라늄 형태로 캐낸 거죠. 이렇게 캐낸 우라늄은 그 안에 다양한 우라늄들이 섞여 있습니다. 2단계,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원자라는 거는 가운데 양성자, 중성자 이런 애들이 막 붙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흩어져 있습니다. 우라늄은 똑같은 양의 92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성자 개수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 중성자랑 양성자를 합친 그 숫자에 따라서 뭐 우라늄 234, 235, 238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구분을 하게 되죠.
그 중에 238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무려 99.3%가 23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0.7%만이 235고요. 234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99.3%라는 238을 가지고 만들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238은 우라늄 중에서도 안정적인 아이예요. 오히려 분열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7%밖에 없는 235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이 0.7%밖에 없던 애를 90%까지 농축을 시키는 게 바로 핵폭탄의 핵심입니다. 아주 조금 있는 우라늄 235를 찾아내기가 진짜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과학자들이 얘네만 쏙 골라냈냐? 먼저 이 광석을 잘게 부숩니다. 그리고 화학 처리를 해서 분말 형태로 바꿔요. 이 분말이 노란색을 띈다고 해서 옐로우 케이크라고 불렸대요. 이렇게 만들어진 옐로우 케이크를 가지고 238, 235 이렇게 분리를 할 건데요. 당시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교수님들이 쓰셨던 방법이 기체 확산법이었대요. 우라늄을 일단은 뜨겁게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럼 원래 고체였던 우라늄들이 기체로 이렇게 퍼지겠죠? 235, 238 얘네는 무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거운 238은 기체가 됐을 때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자, 한쪽에 기체를 모아놓고 준비 출발을 시켜요. 그러면은 235짜리들이 이쪽에 더 빨리 도달하겠죠. 그리고 중간에 작은 구멍들을 마구 배치해 놔가지고 이 235짜리들만 빠르게 잘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우라늄 235라는 숫자 안 비치고 그냥 우라늄이라고만 부를게요. 이렇게 농축시킨 우라늄 20에서 30kg 정도는 모아줘야지 겨우 우라늄 폭탄 1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재료가 완성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폭발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라늄 235 가운데 이 핵들이 모여있죠. 여기에 중성자 하나만 핵에 빵 쳐줍니다. 그러면은 이 핵이 순간적으로 중성자를 흡수했다가 불안정해져가지고 다른 핵 2개로 나눠지면서 중성자들이 여기저기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 중성자들이 주변에 있는 멀쩡했던 우라늄들을 또 괜히 가서 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핵 분열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힘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라늄 단 1g, 1g을 완전히 핵 분열시켰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석탄 3톤을 다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그 힘이랑 맞먹는다고 합니다. 1g 대 3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이거를 1g만 쓰는 게 아니죠. 하나의 우라늄 폭탄을 만드는데 20에서 30kg 가량을 쓴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포함되는 거겠어요.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를 좋게 쓰면은 원자력 발전, 안 좋게 쓰면은 원자 폭탄,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 원자력 개발은 똑같이 핵분열을 시키고 연쇄 반응을 시키는데 그 속도를 조절합니다. 가운데 이 제어봉이라는 거 하나를 둬요. 걔들이 중성자들을 먹어요.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 치려고 하다가 먹혀버리고 하니까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제어봉뿐만 아니라 이 속도를 줄여주는 감속제, 경수나 중수 같은 물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제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를 낮춰주고 있어요. 이렇게 좋게 사용하면 우리가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는 뭐다? 핵폭탄이다. 에너지를 통제하느냐, 통제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결국 1945년에 3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우라늄으로 만든 리틀보이, 그리고 플루토늄으로 만든 가제트랑 펜맨. 근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했고 계속해서 카미카제 같은 자살 폭격기를 날리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당시 진주만 공습 때는 이 하와이에서 딱
2시간 만에 2천여 명이 순식간에 죽었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가 커지고 일본이 무리한 공격을 계속 자행하자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계속해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결국 평화의 길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평화를 위한 선택으로 일본에 이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죽음의 무기인 리틀 보이, 우라늄탄이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가 됩니다. 이 핵폭탄이 투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짧은 순간에 이렇게 함축돼 있던 에너지가 순식간에 방출이 됩니다. 처음에는 0.000001초, 수백만 도에 달하는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방출이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온도냐? 태양의 중심부보다도 뜨거운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 달하면은 모든 원자가 전자랑 핵 이런 게 다 분리돼가지고 날아다니는 상태가 돼요. 이거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막 감마선도 방출되고 X선도 방출되고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공기가 정말 압축이 돼가지고 모든 거를 밀어내게 됩니다. 사실상 그 중심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찰나의 그 그림자만 남기고 소멸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0.1초. 그리고 약 10초가 흐르면은 우리가 아는 그 버섯 구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상승기류를 타고 방사능이 쭉 퍼지게 돼요. 그리고 위로 올라갔던 이 방사능 물질들 많은 것들이 낙진이 되어서 다시 고스란히 우리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람을 타고 혹은 토양에 스며들어서 방사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방사능에 피폭이 되고 결국은 암, 백혈병 혹은 유전자 변이를 겪으면서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이 핵폭탄을 직접 만들었던 과학자들은 엄청난 후회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이 실험을 주도했던 오펜하이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아인슈타인 또한 직접적으로 실험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우라늄 폭탄을 독일보다 먼저 선점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독촉했던 거에 대해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였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그리고 총알은 사람을 죽이지만 핵무기는 도시를 파괴한다. 탱크로 총알을 막을 수 있지만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핵폭탄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 핵폭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우라늄을 사올 때도 국제사회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감시를 받는 상황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 나오는 광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채취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원심 분리법을 많이 쓴대요. 계속해서 빠르게 돌려서 가벼운 애들만 가운데 모으는 기술인데요. 2m 길이 원심 분리기를 무려 2,000개에서 2,500개 가량을 동시에 1년 내내 돌려야지 우라늄탄 한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 기술마저도 발전이 돼서 이거보다 훨씬 더 짧게 적은 양으로도 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에 대한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핵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평화로운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라늄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 과학적 이야기들을 다뤄봤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원소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그럼 쏘리가 확인하고 다음 이야기 또 재밌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끝! 도레미파 쏠! 안녕하세요. 쏘리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옥의 왕이라고 불리는 플루토늄입니다. 핵의 원료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생각보다도 플루토늄은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은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지옥의 왕이라고 했죠. 왜 이런 별명을 갖게 됐을까요?
이 플루토늄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방사능을 뿜습니다. 그래서 핵폭탄의 원료로 많이 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어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핵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플루토늄이 발견되자마자 이거는 핵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 하고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핵을 개발하다 보니까 최고의 기밀이었던 거죠. 그때는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다른 나라들에서 뭐 똑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보고서 이런데 플루토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됐어요. 대신에 구리라고 일단 써놨대요. 그러면 진짜 구리가 쓰일 때는 어떻게 했냐? 말 그대로 진짜 구리라고 써놨대요.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밀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보고서를 몰래 본 다른 사람들이 구리로 핵을 만든다고? 구리는 쉽게 구하잖아. 그래서 막 폐건물을 털어가지고 구리 손을 뽑고 훔치고 난리가 났었대요. 기밀이 해제됐을 때 본격적으로 플루토늄, 이 94번 원소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처음 발견을 했던 글렌 시보그라는 과학자가 명왕성의 이름을 따와서 플루토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 플루토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죽음의 신, 그 다음에 저승의 신인 하데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랑 연결이 돼서 그러면은 이 핵연료에 쓰이는 플루토늄은 저승의 왕이구나, 이렇게 명명이 된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원소 기호를 정할 때는 보통 이름에 앞에 두 글자를 따와서 지어요. 그러면은 플루토의 앞에 두 글자 하면은 PL이 됐어야 됐거든요. 근데 PU라고 지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원소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살짝 드립을 쳐보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불쾌한 냄새가 날 때 이렇게 코 잡고 피우 이런 식으로 좀 놀린대요. 그런 거를 좀 따와서 장난으로 제출을 했는데 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극소수의 동료들과 아들한테만 그 사실을 살짝 알려줬대요. 그래서 최근이 돼서야지 그 아들분께서 그 이야기를 공개를 하면서 밝혀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 플루토늄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자연에서는 거의 얻기가 힘듭니다. 플루토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반감기가 제일 긴 애가 약 8천만 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구의 나이는 무려 46억 년이죠. 비교해봤자 잽도 안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지구가 생성될 초기에 쫙 끌어들여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플루토늄은 사실상 이미 다 소멸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플루토늄은 어디서 얻느냐? 우라늄에서 옵니다. 우라늄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대부분이 238, 안정적인 238이라고 했는데 얘한테 중성자를 팍 때려주면은 얘는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중성자를 그대로 꿀꺽 삼켜서 플루토늄으로 진화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을 돌릴 때 우라늄 238을 같이 써요. 핵을 만들 때는 우라늄 235를 가지고 90%로 농축을 해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할 때는 농도가 그냥 5%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만 235짜리 놔두고 95%는 이 우라늄 238로 채워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원자력 발전을 막 돌리고 나면은 이 남은 238들이 중성자랑 합쳐진 플루토늄이 나오겠죠. 걔들을 탈탈탈탈탈 긁어 모아가지고 짠! 플루토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루토늄으로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핵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뭔가 시설이 이렇게 두 개 같이 있네? 그러면 쟤네 핵 만드는 거 아냐? 이런 식으로 들키기가 쉽다고 해요. 그러면 이 플루토늄이랑 우라늄은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은 가격부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플루토늄이 훨씬 비싸겠죠. 여기서 나오는 애니까. 어느 정도로 비싸냐면요. 우라늄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할 때 쓰는 한 5% 정도 농축시킨 우라늄 기준으로 1kg에 400에서 800만 원 정도 한대요. 보고서마다 가격이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90%까지 농축시킨 무기를 위한 고농축 우라늄은 1kg에 약 3.9억까지도 간다고 해요. 꽤 비싸죠. 플루토늄은 훨씬 더 비쌉니다.
우선은 1kg에 보통 6에서 13억 정도가 되고요. 고농축을 시켜서 무기용으로 정제를 했을 때는 무려 52억까지 갔다는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이만큼이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얻는 과정도 복잡하고 무기로 만들 때도 과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비싸지는 거예요. 세계 최초의 핵실험으로 사용했던 가제트, 얘가 플루토늄 폭탄이었죠. 우라늄 폭탄은 사실 단순하고 간단해서 잘 터질 걸 알아요. 근데 플루토늄은 이거 될까? 안 될까? 좀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루토늄을 세계 최초로 핵실험에 이용을 했던 거죠. 그럼 이 둘의 위력 차이는 어떠냐? 플루토늄이 더 셉니다. 히로시마에는 우라늄 폭탄인 리틀보이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플루토늄 폭탄인 펜맨이 떨어졌어요. 각각의 세기는 15킬로톤 그리고 21킬로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지형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들어간 양이라든지 이런 게 달랐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 간단하게 비교를 했을 때는 플루토늄이 훨씬 더 위력도 세고 방사능도 세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우라늄 폭탄이랑 플루토늄 탄이랑 뭐가 더 좋으냐? 판단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가격을 따지느냐, 위력을 따지느냐 이런 여러 지표에 따라서 어떤 폭탄을 개발할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나라들의 성격에 따라서 우라늄 폭탄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 플루토늄 폭탄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페이스메이커라는 의료기기에 사용이 됐는데요. 심정지가 왔을 때 옆에 부착을 해가지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는 약간 인공세제동기 같은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몸 안에 넣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전지를 같이 넣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 전지를 따로 빼서 이렇게 충전기에 연결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같이 안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초기에는 12V짜리 굉장히 커다란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수명도 짧고 크기도 크니까 몸속에 넣기가 좀 그랬겠죠. 플루토늄은 반감기가 꽤 긴 원소예요. 즉, 수명이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루토늄으로 원자력 전지를 만들었을 때 수명이 길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의료기기에 사용을 했었던 거죠. 다행히도 이 시술을 받은 몇십 명의 사람들이 뭐 방사능에 피폭되거나 사망되는 사례 없이 안전하게 이용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는 리튬이온 전지로 대부분 변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플루토늄이 쓰인 원자력 전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우주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주로 나갈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연결해줄 이런 동력원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플루토늄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플루토늄은 얘도 좀 불안정한 애여가지고 알파선을 내뿜으면서 부서지는데요. 그때 큰 열이 나옵니다. 이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발전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을 우주선 혹은 우주 탐사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랫동안 탐사를 하다가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긴 플루토늄으로 열을 뽑아서 전기를 만드는 게 우주의 상황에선 정말 최적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 태양계, 지구 가까이에 있을 때는 보통 날개에 태양광 패널을 쫙 깔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태양빛을 쫙 받으면서 에너지로 쓰잖아요. 근데 점점 더 멀어지는 우주 탐사체들은 태양빛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걔들은 결국 에너지를 잃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나가는 애일수록 이 플루토늄을 원료로 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이 플루토늄 원소가 사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었던 원소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 참 양면성이 두드러지는 원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 가지 원소들에 대해서 다양한 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원소가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안녕! 끝! 드라이버 썰! 안녕하세요. 썰이 실험실의 썰이입니다. 오늘은 바로 탄소,
연필에 있는 흑연이 탄소이죠. 또 우리가 보석의 왕이라고 부르는 다이아몬드도 탄소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같은 탄소일 뿐이지 굉장히 잘 부러지는 흑연부터 모든 물질을 긁어버리는 다이아몬드까지, 심지어 요즘 세상에서는 다이아를 직접 길러내기도 하고요. 사람을 다이아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변신을 하는 변신의 귀재, 그 탄소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죽으면 결국 다 탄소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은 18%가량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뼈, DNA,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애들 속에 전부 다 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탄소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갔다가 몸 안으로 들어왔다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음식을 먹을 때 그 안에 탄소가 들어있기도 하고요. 숨을 내쉴 때 CO2,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죠. 그리고 아래로도 방출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세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박테리아와 미생물들이 몸을 분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탄소가 CO2나 메탄 같은 기체 형태로 밖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요. 땅 속으로 유기물 형태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화장을 하면은 대부분이 기체로 날아가게 되고요. 뼈가루 속에도 탄소가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매장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양의 탄소가 땅속으로 흡수가 되고요. 결국 우리가 남긴 탄소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내뿜은 이산화탄소는 나무나 꽃들이 먹게 되고 다시 과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일은 또 어떤 동물, 새나 동물들이 먹게 되겠죠. 또 다른 생명으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내가 죽어서 남기게 된 이 탄소 원자는 오랜 시간을 땅속에서 버티면서 다이아로 변하기도 하고요. 석유 혹은 석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으면 탄소를 남기지만 탄소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떠돌게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가장 단단하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광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정반대로 흑연은 보통 검은색이에요. 투명한 거와 검은색,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얘는 뚝 하면 제 힘으로도 부러뜨릴 수 있죠. 근데 다이아는 제가 아무리 힘을 주더라도 부러뜨릴 수 없을 거예요. 왜 다르냐? 탄소가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느냐의 차이가 납니다. 다이아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위아래층이 서로 손을 잡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흑연은 탄소들이 한 층으로 쫙 펴져 있는 게 여러 겹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A4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4 한 장이 전부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얘를 여러 겹 쌓아놓은 게 흑연이에요. 근데 이 더미에서 A4 한 장, 두 장 이렇게 위아래로 뜯어내는 거는 쉽죠. 이 장과 장 사이에는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부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다이아는 위아래도 연결돼 있어서 단단했지만 흑연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다이아랑 흑연은 이렇게 강도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는 만들어질 때 굉장히 큰 압력과 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하 150km 이상 그 깊은 곳에서만 다이아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지구상에 다이아는 많습니다. 깊어서 못 빼낼 뿐이죠. 일부가 이제 화산 활동을 하면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들만 우리가 채굴을 할 수 있고 보석으로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희귀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암석을 크게 채취를 해냈더라도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가공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공업용 다이아몬드로 주로 쓰인다고 해요. 사실 더 큰 이유는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에 드비어스라는 다이아 제조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다이아 값을 올리기 위해서 얘는 프로포즈에 써야 되는 아주 귀하고 비싼 광석이야 라고 마케팅을 했어요. 그 당시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이 문구를 내걸고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다이아 반지를 껴주는 거를 문화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한 번뿐인 선물 이런 의미가 붙게 되면서 다이아 값이 쭉 치솟게 됩니다. 그 가격이 쭉 유지돼 왔는데 최근 다이아몬드 가격을 보면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왜냐? 드디어 인간이 다이아몬드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럼 이 다이아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사실 어려워요. 흑연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지하 150km보다 더 깊은 곳에서 굉장히 큰 압력이랑 열을 받아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인공적으로 만들 때도 똑같은 방식을 처음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흑연을 거대한 압력과 열로 눌러버리는 거죠.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흑연을 약 5만 기압 이상으로 눌러줘야 되고 1500도 이상의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만한 압력이랑 열을 내면은 에너지가 엄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다이아몬드는 크기가 작고 제한적이었다고 해요. 만들기는 했지만 사용은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연구팀이 또 큰 건을 해냈습니다. 무려 1기압,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데가 1기압이죠. 이 1기압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 건데요. RSR-R이라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온도랑 압력을 아주 정밀하고 세세하게 조절을 해낸 결과 우리가 생활하는 이 1기압에서도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는 만들려면은 거대한 압력과 열이 필요하다라는 패러다임을 우리 한국이 깨부셔버린 거죠. 이렇게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를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사실 천연 다이아몬드랑 사람들이 만든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화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거의 동일해요. 보증서가 없으면 거의 구분이 힘들다고도 하는데요. 그래도 천연 다이아몬드가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같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장르의 문화로 유골 뼈가루 속에서 탄소만을 뽑아내서 하나의 다이아몬드로 제작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알고르 단자라는 기업인데요. 제작하는 데는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렇게 구조에 따라서 다이아가 되기도 하고 뼈가루가 되기도 하고 또는 흑연이 되기도 하는 탄소의 다양한 구조적인 특징 덕분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이아몬드로 바꿔서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럼 이 다이아몬드는 지구 안에만 이렇게 존재를 하냐? 우주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운석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론스 달라이트라고 하는 변종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이아가 만들어지는 그 압력보다도 훨씬 더 큰 압력, 초고 압력에서만 만들어지는 특별한 다이아몬드의 변종인데요. 구조를 보면은 마치 그 아이돌이 군무하는 것처럼 다 같이 이러고 발 쫙 뻗고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그만큼 더 구조가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양계 끝쪽에 있는 천왕성이랑 해왕성은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랑 온도가 굉장히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다이아몬드가 비처럼 내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과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탄소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연결되어 있다. 우리도 결국 자연의 일부이다라는 게 아닐까요? 오늘은 다양한 매력을 가진 탄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원소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쏘리가 확인해보고 또 재밌는 이야기 들고 찾아올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은 탄소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탄소를 생각하면은 지구온난화의 주범, 미래를 파괴하는 나쁜 탄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의외로 탄소는 우리 미래를 아름답게 바꿔줄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가 가져올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탄소로 만들어진 물질인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래핀인데요. 이 그래핀이 뭐냐? 단일 원자층 탄소 구조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뭐 어려운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흑연에서 딱 한 장만 집어낸 게 그래핀입니다. 그런데 이 얇은 한 장의 그래핀이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무려 강철보다 단단하고요. 구리보다 10배는 더 전기를 잘 전달하고요. 그리고 열을 잘 전달하는 다이아몬드보다도 2배 더 잘 전달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 10% 이상 느려뜨리거나 접어도 전기가 그대로 통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구부릴 때 사용해야 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혹은 몸에 부착을 해야 되는 웨어러블 기기, 또 차세대 배터리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될 걸로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래핀이 만들기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한 장만 싹 뜯어내면 좋은데 당시 기술로는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장, 한 겹의 그래핀을 정확하게 최초로 분리해낸 사례가 굉장히 어이없는 사례였습니다. 가임이랑 노보셀로프라는 연구자가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흑연을 분리해낸 건데요. 이 가임이랑 노보셀로프가 있는 연구실에서는 금요 저녁 실험이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실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호기심을 위한 재밌는 실험들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을 만들어 보자 라는 호기심이 생겼고 흑연을 스카치 테이프로 한번 싹 옮겨보고 했는데 우연히 두께를 재보니 이게 한 겹이네? 그래핀을 발견해 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그래핀을 연구하던 연구실들은 첨단 장비들로 그래핀 한 겹 벗겨내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스카치 테이프로 분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그래핀을 만드는 다양한 실험실에서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한 신공을 많이 쓴다고 해요. 다른 방법보다 정확하고 순도가 높은 그래핀을 확실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0년에 이들이 노벨상 물리학상도 수여를 받게 됩니다. 이 연구를 실제로 했던 노보셀로프가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운이 좋았죠. 연구 시간의 10%는 엉뚱하고 기발한 실험을 하는데 쓰는 게 우리 실험실의 관례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키기도 하고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을 흉내낸 테이프도 만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동료들과 이 재미있는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그래핀을 발견하는 역사적인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 한 장의 그래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탄소 구조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그래핀을 동그랗게 공처럼 열심히 말면은 플러렌이 되고요. 김밥처럼 원통 구조로 말면은 탄소 나노튜브, 또 여러 겹 쌓아 올리면은 흑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은 또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우리 미래의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탄소 나노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탄소 나노튜브, 이렇게 김밥처럼 만 거라고 했죠. 근데 얘가 또 능력이 미쳤습니다. 강철보다 100배 강해요. 진짜 센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기 전도성은 아까 그래핀이 구리의 10배라고 했죠. 탄소 나노튜브는 구리의 1000배입니다. 훨씬 더 강해졌죠. 게다가 알루미늄보다 6배나 가벼워요. 정리를 하자면 진짜 가벼운데 엄청 센 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발견이 됐냐? 1991년에 일본의 이시마 스미오 박사가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열심히 들여다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발견한 것보다 무려 40년 전인 1950년대에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담배 연기 속에서 발견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1950년대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측은 했지만 실제로 이게 탄소 나노 튜브구나 라고 발견을 해낸 거는 일본 박사님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게 진짜였냐? 현대에 와서 또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겠죠. 담배 연기뿐만 아니라 촛불 연기 속에서도
이 탄소 나노 튜브가 발견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탄소 나노 튜브랑 비슷한 구조체가 발견돼요. 왜냐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정교하게 만든 탄소 나노 튜브보다는 훨씬 더 그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탄소 나노 튜브를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짱짱짱 가볍고 완전 센 탄소 나노 튜브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바로 말로만 듣던 우주 엘리베이터입니다. 그게 뭐냐? 지구랑 달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예요. 원래 우리가 이 우주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려고 했던 소재는 너무 무겁고 약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었는데, 탄소 나노 튜브가 발견되고 나서 이거를 여기에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단단하고 아무리 길게 늘어뜨려도 부러지지 않는 탄소 나노 튜브 줄들이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탄소 나노 튜브는 힘이 정말 세서 지구의 중력, 그 달의 중력을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됩니다. 심지어 지구는 자전을 하고 공전도 하죠. 달도 해요. 이 두 개가 서로 돌아가면은 점점 줄이 팽팽해질 거잖아요. 단순하게 케이블카를 생각해 보더라도 줄이 쫙 팽팽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지 얘가 움직일 수 있죠. 그 힘을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얻는 거예요. 달과 지구가 점점 멀어지면은 줄이 쫙 당겨지겠죠. 근데 다른 재료들이라면 팽팽해지다가 끊어졌을 텐데 탄소 나노 튜브는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기 때문에 팽팽해지는 것 플러스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죠. 나사에서 말하기를 이 우주 엘리베이터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은 로켓으로 우주여행을 가는 것보다 무려 100배나 저렴하게 우리가 우주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은 우리가 로켓 배송을 우리 지구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주로 로켓 같은 속도로 날려보낼 수도 있는 거죠.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바로 투명 망토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영화 속에서 보면은 자유자재로 보이게 했다가 보이지 않게 했다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투명 망토잖아요. 이게 탄소 나노 튜브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물체를 보죠. 제가 이 패드를 본다는 거는 패드에서 나온 빛이 제 눈을 향해서 오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를 보는데 패드가 안 보이고 뒤에 있는 이 빨간 용액이 보인다. 그 말은 얘가 이렇게 돌아서 제 눈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원래 빛은 직진을 해야 되는데 빛이 휘어서 얘를 건너뛰고 제 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패드를 보지 않고 뒤에 있는 이 빨간 액체만 보게 될 거예요. 이게 탄소 나노 튜브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는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빛을 이리저리 휘게 할 수도 있고 돌아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메타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 물질 신소재를 탄소 나노 튜브로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과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하면은 이 충전 속도라든지 용량이 엄청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가벼운 초경량 반탄복, 그리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초고속 반도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무궁무진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탄소를 이용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 그래핀이랑 탄소 나노 튜브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또 궁금한 원소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또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안녕! 끝! 도레이파솔!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은 깜짝 퀴즈!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원소가 어떤 거일까요? 네,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셨듯이 질소가 가장 많습니다. 무려 7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야, 이거 많으니까 좀 하찮은 애 아니야?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질소가 우리의 삶과 죽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질소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질소. 우리가 질소를 한자어로 풀이하잖아요.
질은 먼저 막힐 질이고요. 소는 본디소입니다. 그대로 풀이를 해보자면은 막는 성질, 질식시키는 원소라는 뜻인 거죠.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화학자이자 의사이자 식물학자이신 혼자서 정말 모든 걸 다 하시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 러더퍼드 과학자가 이 질소를 발견했습니다. 밀폐된 상자 안에 촛불을 넣고 그대로 불을 지폈어요. 이게 뭐냐? 산소를 연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질 때까지 놔두면은 이제 거의 산소가 없어졌겠죠. 이 밀폐된 상자 안에서 남은 이산화탄소를 빼냈더니 안에 질소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뭔가 남기는 남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진 모르겠어. 그런데 박스에 쥐를 넣어봤더니 쥐가 순식간에 질식사하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기체다. 부패된 공기다. 혹은 독성이 있는 공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삶이 없다라는 거를 뜻하는 아조트, 조금 단어가 좀 발음이 이상하긴 한데 아조트라고 불렀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질식시키는 원소, 숨을 막히게 하는 원소라는 의미로 질소를 쓰는 것과 닮아있지 않나요? 물론 지금은 질소를 영어로는 나이트로젠이라고 불러요. 나이트로젠도 그러면은 똑같이 질식시키다라는 뜻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나이트로젠은 질소가 보통 초석이라는 질산칼륨 강석에서 나와요. 이 초석을 의미하는 나이트로, 그 다음에 젠, 생성하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히 질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상자 안에 있던 생쥐는 진짜로 질소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죠. 저산소증으로 죽은 겁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지금 질소가 무려 사형제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질소를 이용한 사형 방법을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무려 5명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병원 가면은 이 산소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 마스크를 씌우는데 산소 대신에 질소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인도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고통 없는 사형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방법이 도입이 됐어요. 종교계라든지 혹은 유엔 인권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이거는 생체 실험 아니냐라고 반대를 합니다. 실제로 이 사형수를 계속해서 상담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30초 안에 의식을 잃는 일은 없었다. 우리가 본 것은 몇 분 동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측을 했던 것처럼 질소가 주입되자 편하게 죽는 게 아니라 이 저산소증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갔던 거죠. 실제로 법원에서 사형 집행을 시작하고부터 정말로 생명이 닿아져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22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소를 이용한 사형 방법이 정말 고통을 덜 줄 수 있는 인도적인 방법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실험을 해보지 않은 생체 실험에 불과할까요? 그러면 이 질소가 정말로 사람을 죽일 때만 사용되느냐? 다행히도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치과를 가셨을 때 마취가스로 이 질소가 사용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산화질소인데요. 아마 웃음가스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나 더 겁을 먹어서 진료를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이 웃음가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약간의 마취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부모님들은 이거 하면은 중독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머리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는 약 30% 이상의 산소를 같이 섞어가지고, 즉 농도를 낮춰가지고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죠. 의식은 깨어있지만 고통은 줄어드는 상태, 오히려 좀 편안함을 느껴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애가 바로 웃음가스예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빠른 속도로 폐에서 다시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몸에서 특히 뇌에 뭐 별다른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마취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질소의 가스 형태 말고 우리가 또 자주 보게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액체 질소인데요. 말 그대로 질소를 굉장히 낮은 온도로 낮춰가지고 액체가 된 거죠. 질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예요. 웬만한 환경에서는 질소는 기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온도를 일부러 극강으로 내려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준 거죠. 드라이 아이스가 보통 마이너스 80도거든요. 보통 우리한테 판매하는 액체 질소는 영하 200도인데 이런 액체 질소 구하기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요. 우리 일단 피부과 가면은 티눈이나 사바기 제거할 때 얼려가지고 얘네를 괴사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세포를 액체 질소로 얼려가지고 죽이는 냉동 수술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우리 아마 작년에 흑백 요리사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승우 아빠님께서 들기름 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드셨어. 그거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식재료의 이 화학적인 특징을 살펴가지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요리를 하거나 새로운 식감을 내거나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액체 질소 덕분에 새로운 음식의 지평도 열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액체 질소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이거보다는 더 큰 게 있었을 거예요. 바로 냉동인간이죠. 냉동인간에 액체 질소가 쓰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람을 얼렸다가 나중에 녹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얼렸을 때 보존이 될 수 있는가의 첫 번째 발견은 무려 1991년으로 갑니다. 이때 알프스 산맥에서 한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이 돼요. 데려와서 분석을 해보니 청동기 시대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얼음 속에 묻혀가지고 정말 현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잘 보존이 돼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18세기의 과학자들도 이 정자가 차가운 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는 물이 진짜 많잖아요. 몸을 얼리잖아요. 몸속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얼어서 눈결정 같은 뾰족뾰족한 애들이 생기는데 걔들이 세포막을 찔러서 파괴하는 게 문제예요. 다시 해동을 한다 한들 이미 터져버린 막도 다시 돌아오진 않겠죠. DMSO, 디메틸 설폭사이드라는 물질, 이거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을 조금씩 빼내고 이 물질을 넣어주면은 결정이 생기는 거를 막아줍니다. 같이 얼기는 하되 눈 결정 같은 얼음 결정이 뾰족뾰족하게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포를 얼렸다가 어느 정도 보존되는 거는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몸 전체를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시키는 거죠. 미국의 미네소타대 연구팀이 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100일 동안 쥐의 신장을 꺼내서 냉동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해동을 시켜가지고 다른 쥐한테 이식을 시켜봤는데요. 무려 30일 동안 이식을 받은 쥐가 생존을 했고 이 신장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30일밖에 못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 30일 후에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쥐를 안락사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오랜 기간 생존할 수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신장까지 얼렸다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냉동인간 생각하면은 전신 그대로 이 액체 질소 탱크 안에 이렇게 보존을 하는 그걸 생각하시는데 어떤 일부 기업들에서는 머리, 뇌만 따로 빼서 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몸을 다시 해동시키는 기술까지 발전이 된 미래에는 그냥 뇌만 해동시켜도 새로운 몸에 이식을 하거나 혹은 뇌세포들을 복사해가지고 이식을 하는 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뇌만 빼가지고 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 전신을 냉동시키는 데는 무려 22만 달러,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3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뇌만 빼가지고 냉동을 시킨다. 8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와, 생각보다 가격이 진짜 비싸죠.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냉동인간 기술을 보유한 여러 기업들 중에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알코재단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오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황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미 냉동인간으로 보존되어 있는 분들이 무려 248명에 달했고요. 대기하고 있는 인원만 1442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좀 생각만 해도 무섭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사망 선고를 받은 직후에 바로 이 냉동인간 보존 처리에 들어간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기관에서는 반려동물도 똑같이 냉동 보존을 하는 시스템,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인류 최초의 냉동인간이었던 제임스 베드포드 씨는 여전히 이 질소 탱크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다시 해동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항상 이 상상력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얼어붙어 있는 인류가 깨어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삶과 죽음을 오가는 질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원소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원소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 도레미파 쏠!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여러분은 밥, 빵, 국수 이 세 가지 중에 뭘 좋아하시나요? 저는 오늘은 밥이 땡기고 또 내일은 빵이 땡기고 이걸 다 좋아해서 매일매일이 뭘 먹을지 고민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밥, 빵, 국수 세 가지 모두 질소라는 원소에서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질소 2탄! 공기의 78% 가장 많은 양이 질소라고 했죠. 이렇게나 많은 양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질소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순 없습니다. 원소들은 공기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같이 다니게 되는데 한 손만 잡기도 하고 두 손만 잡기도 하고 세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질소는 가장 센 삼중 결합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렇게 단단한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질소들은 자기들끼리만 붙여 다녀서 다른 물질들이랑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질을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바로 과자 봉지 안에 넣습니다. 우리가 과자를 사면은 빵빵하게 부풀어 있죠? 이게 사실은 과자뿐만 아니라 질소 기체가 가득 들어있는 건데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과자가 바삭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과자 봉지를 탁 터가지고 그냥 이런 데 놔두면은 산소랑 반응해서 눅눅해지죠. 그런데 질소랑은 아무리 놔둬도 눅눅해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과자가 빵빵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과대 포장을 좀 꼬집어 보려고 이 과자 봉지들을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한강을 건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과자 봉지는 물 위에 정말 잘 뜹니다. 질소 기체 자체가 물보다 훨씬 더 가볍고 밀도도 낮다 보니까 잘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물놀이를 할 때 안전용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재난본부에서 만약에 물놀이를 하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근데 주변에 안전장치가 없다. 그러면은 이 거대한 과자 봉지를 던져줘라. 웬만한 성인도 과자 봉투 3개면은 뜰 수 있다고 해요. 이만큼 질소가 엄청난 힘을 가진 거죠. 생각보다 우리 몸에 질소가 굉장히 많아요. 뭐 DNA, RNA, 단백질 이런 애들에 전부 다 질소가 들어가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질소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널리고 널린 질소 기체들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봤자 DNA, RNA로 만들 수가 없어요.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어줘야지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질소 화합물은 어떻게 생기느냐? 첫 번째 방법, 번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번개가 치면은 순식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이 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랑 산소 이런 애들을 순간적으로 반응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질소 화합물이 돼서 비가 내려서 땅으로 녹아들어서 식물로 다시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몸속으로 식물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데 번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계속 많아지는데
이 농산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질소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식량난에 시달릴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때 정말 혜성같이 등장하셨던 분이 프리츠 하버님이십니다. 과학자이신데요. 이분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다가 암모니아를 만드는 이 화학 방법을 연구해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버라는 분과 보슈라는 분이 합심해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법, 로우 이런 거 아니고요.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소랑 질소를 엄청나게 큰 압력이랑 온도 안에 두면은 애들이 암모니아로 변해요. 그럼 이 암모니아를 다시 한번 가공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비료의 형태로 만드는 거죠. 사실상 지구 인구가 먹는 식량의 절반은 이 방법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봐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발견 덕분에 하버는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하게 됐고요. 사람들은 공기에서 빵을 만들었다고 하버를 칭송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미지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하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뛰어난 화학적인 지식들을 안 좋은 곳에 사용을 했어요. 독일군 소속으로 나치를 위해서 독가스를 만드는 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그분이 염소가스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프랑스군한테 투하를 했고 5,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료라는 선한 곳에만 썼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사람을 죽이는 기술에까지 손을 댔던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클라라가 엄청나게 극심한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과학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냐. 극심하게 반대를 하지만 하버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러시아에 마찬가지로 독가스를 투하하러 나서요. 클라라는 아쉽게도 그 결정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하지만 하버는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가스뿐만 아니라 치클론 B라는 살충제를 개발했습니다. 이 치클론 B의 주 성분은 시아나수소예요. 시아나수소가 물에 녹으면 청산가스가 됩니다. 청산가리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산가리를 먹게 되면은 위 안에서 위산이랑 만났을 때 청산가스가 만들어져요. 그만큼 독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살충제를 만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유대인 학살로 이어질 거라고는 정말 하버의 입장에서 꿈도 못 꿨을 거예요. 하버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친인척들이 상당수가 이 가스로 인해서 희생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버라는 과학자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인류를 구한 영웅일까요? 아니면은 과학으로 전쟁 무기를 만든 악당일까요? 오늘은 질소 2탄 프리츠 하버라는 인물의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원소 이야기 다양하게 들고 올 테니까 다음에도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 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원소가 뭘까요? 난 베릴륨에. 바로 원자번호 4번 베릴륨인데요. 주기율표. 그 중에서 네 번째 원소가 바로 베릴륨이에요. 근데 베릴륨의 원소 기호가 B, E. 그래서 B인데요. BTS 앨범 중에 B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팬분이 공부를 하다가 그거를 찍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B가 그거를 보고 답변을 달아준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달달한 원소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그 설레는 이름만큼이나 실제로 달달합니다. 맛이 달아요. 1798년 프랑스의 화학자인 루이 니콜라 보클랭이 에메랄드랑 녹주석을 막 관찰을 하다가 처음으로 베릴륨을 발견했어요. 그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죠. 베릴륨이 딱 그 색이거든요. 실제로 에메랄드의 주 성분이 베릴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면 얘가 대체 어떤 애인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막 실험을 해보다가 이거를 혀로 활짝 해봤는데
달아. 왜 단맛이 나는지의 메커니즘은 아직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혀를 살펴보면은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 이 수용체들이 각각 혀에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단맛 수용체가 이 베릴륨의 금속 이온이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당은 아닌데 당처럼 우리 혀가 오해를 해서 뇌에 단맛이다 하고 신호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달다 라는 게 글루코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포도당을 영어로 글루코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어원이에요. 그거를 가진 글루시늄이라는 이름으로 초기에는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단맛을 느끼는 물질들은 우리 몸에 좋아요. 이게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맛보면서 쓴 거를 먹으면 아 이거는 독이 들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뱉고 또 매운 거를 먹으면 아 이거는 고통스러우니까 몸에 안 좋은 거다. 뱉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뭐가 우리 몸에 이로운지를 알게 되는데 단맛은 보통 안에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맛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면은 베릴륨도 먹어도 되겠네요? 할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 베릴륨을 그대로 삼키거나 혹은 입에 갖다 대거나 특히나 폐로 들어가면은 정말 큰일이 납니다. 우리가 이 베릴륨 분진을 들이마시게 되면 만성 베릴륨 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폐가 염증으로 꽉 차면서 굳어버리고요. 심하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먼지인 거죠. 실제로 1940년대에는 형광등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잖아요. 그중에 초록색 빛을 얻기 위해서 베릴륨 가루를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베릴륨 분진을 포로 맞다 보니까 그곳에서 집단으로 이 만성 베릴륨 병이 발발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베릴륨의 위험성이 알려져서 지금은 이 공장들에서 베릴륨이 절대 사람들의 몸에 들어갈 수 없게 철저히 관리가 돼서 지금은 많이 안 걸리는 병이긴 한데 옛날에는 이 병으로 인해 사망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금속이면 아무 데도 못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이 베릴륨이 금속계의 에이스예요. 스펙이 장난 아닙니다. 일단은 밀도가 1.85g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철이랑 비교했을 때는 4배나 더 가볍고요. 우리가 보통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알루미늄보다도 1.5배나 가벼워요. 그런데 알루미늄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을 잘 전달하고요. 방사선도 투과시키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데 특히나 이 3가지 분야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바로 우주, 핵, 시계! 이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약간 그 삐까뻔쩍한 까리한 하이테크 분야에는 다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주에서는 어디서 쓰이냐? 저 멀리서 날아다니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서 쓰였습니다. 그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을 보면은 벌집 모양 같은 노란색 거울이 이렇게 싹 서 있죠. 이거를 주거울이라고 하는데 무려 6.5m 지름에 18개의 벌집 모양의 거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주거울이 베릴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주거울의 역할은 뭐냐? 가장 먼저 우주에서 온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 빛들은 저 멀리 떨어진 별 혹은 은하, 이런 미지의 세계에서 온 빛들이겠죠. 이 빛에는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숨어 있어요. 이 빛을 주거울이 쫙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그 햇빛을 거울로 이렇게 움직여서 친구 눈에다 싹 쏘고 친구 등에 싹 쏘고 이런 장난 많이 해봤잖아요. 제임스 웹에서도 똑같이 이 주거울을 움직여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빛을 한 점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에 모인 빛을 여러 과학 기기들에 보내가지고 관측을 하는 거죠. 즉, 가장 먼저 빛을 접하는 우주의 관측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그 많고 많은 원소들 중에 베릴륨이 쓰였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릴륨의 능력이 장난 아니죠. 일단 우주는 진짜 추워요. 보통 추운 게 아니라 진짜 추워요. 그 중에서도 제임스 웹은 태양을 등지고 관측을 하고 있어서 거의 영하 200도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초저온 온도에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유리나 알루미늄 이런 애들도 이 정도 온도가 되면은 수축하거나 뒤틀리거나 깨져버려요. 근데 베릴륨은 그걸 버텨요. 열 팽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축되는 정도도 적고 뒤틀리지도 않아서 그 저온의 우주 환경에서도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밀도가 굉장히 가볍다고 했죠. 밀도가 낮아요. 6.5m나 되는 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거를 본체가 지탱하려면 주거울이 최대한 가벼워야 되는데 베릴륨의 무게가 딱인 거죠. 열 전달도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빛이 들어왔을 때 애들이 빠르게 뜨거워졌다가 빠르게 식어요. 다 같이 이렇게 빠르게 온도가 변화해져야지 측정하는 데이터의 오차가 줄어들어요. 만약에 이 18개의 거울들 중에 얘네만 따뜻하고 얘네는 막 차가워요. 그리고 얘네는 안 식는데 얘네만 빨리 식어. 그러면은 차이가 생기겠죠. 오차,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릴륨의 특성들이 여러모로 우주에서 쓰기 정말 최적이다. 다음은 핵인데요. 핵에서는 우리가 중성자를 팡 쏴서 다른 원자들을 맞추는 게임을 한다고 했죠. 튕겨져 나온 중성자를 다시 쳐주는 중성자 반사체 역할을 합니다. 중성자가 튀어나왔을 때 다시 가운데로 보내줘야지 다른 원자를 칠 수 있겠죠. 이 베릴륨이 중성자 거울, 중성자 반사체의 역할을 해서 이 연쇄 반응이 더 빠르게, 더 짱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계인데요. 모든 원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세계대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베릴륨도 당시에 독일이 무기를 제작하는 데 많이 사용을 했어요. 베릴륨은 매장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중립국인 스위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시도 스위스는 시계가 유명했는데 그 시계에 스프링으로 베릴륨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독일이 교묘하게 마치 시계에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쓸 시계 스프링을 약 500년어치를 사겠다라고 딜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그 음모가 탄로가 나가지고 막히긴 했는데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 길고 길었던 2차 세계대전이 더 길었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 스프링으로 쓰이는 베릴륨 동 합금이 탄성이 진짜 미쳤어요. 스프링은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펴지는 그 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철 스프링은 탄성 실험을 했을 때 약 85만 번 정도 눌렀다가 펴면은 이 탄성이 사라진대요. 그런데 베릴륨은 무려 200억 번을 난리를 쳐도 탄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분진 들이마시면 막 폐암 걸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베릴륨 넣는 거 괜찮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미 가공이 끝난 애고 뭐 다른 애랑 합금 처리를 했다든지 도금을 한 애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몸에 피해를 주진 않아요. 즉 완제품으로 된 애들은 우리가 안심을 하고 써도 되는 거죠. 단맛이 나는 독극물, 가장 위험하지만 또 가장 유용한 금속. 오늘은 베릴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원소 이야기 들고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